네, 한치우의 이슈픽입니다. 오늘도 한코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우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투자 지식과 정보, 경제 지식과 정보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잠깐 이 물을 건너 갔다 왔는데 벌써 거기는 그 루미나라라고 그러나요? 벌써 그 이미 연말 장식을 하고 있고요. 어디 갔다 오셨죠? 도쿄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벌써 장식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벌써 캐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캐롤이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우리 방송국 앞에 1층에도 벌써 산타 장식을 좀 이미 했더라고요. 네네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벌써 겨울이 되고 이제 12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학교도 지금 보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수업을 한 4주 내지 5주만 하면 이제 방학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학생들 벌써 기말고사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나 안 오시나 따져보겠습니다. 산타 랠리가 있나 없나? 네. 산타 랠리가 있나 없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증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바로 인포스탁 델리 김종효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비도 오락가락하고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날씨가 이런데 추워지고 있잖아요. 진짜 산타 랠리 있습니까? 조건이 산타가 뭐예요, 올까요? 도대체? 네, 산타 랠리가 있다 없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다 쪽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싶은데요. 네. 다만 뭐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비겁하게 조건을 얘기하는 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렇죠. 거죠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그렇게 뭐 쉬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쉽게 투자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점은 뭐 저보다도 직접 수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드에 계신 분들도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반드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의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산타 랠리의 뭐 폭은 뭐 얼마가 나올지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속 진행되느냐 아니면 연말이 오히려 우울해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미 한 17% 정도 올라가고 있는 현재 코스피 지수의 상승의 근거가 뭐냐? 외국인 매수죠. 그 외국인 매수는 왜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환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2010년을 100으로 놓은 실질 실효 환율인데요. 자,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뭐 달러 가치도 넣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도 넣고 여러 가지 다 넣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본 그래서 우리가 명목 물가도 있지만 실질 물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목 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표되는 헤드라인 물가 그게 이제 명목 물가인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가감을 하면 그럼 이제 실질 물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 실질 실효 환율도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감안한 그런 환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2010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가을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권역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화에 좀 일방적인 약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요인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한국의 경상수지의 악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현재 지금은 역으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움직여서 환율이 움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원화가 강세로 좀 돌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금리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일단 미국의 금리 상승의 속도가 줄었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환율의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상수지의 적자가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모두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지만 경상수지 쪽에서는 그래도 일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원화의 강세,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의 약세, 4%를 넘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3% 후반대로 내려앉은 지금의 상황이 뭐 계속 내려앉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레벨에서 옆으로만 움직여줘도 시장에서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공매도가 청산되죠. 왜냐하면 뭐 공매도라고 하는 게
그냥 네이키드 숏셀링이라는 건 없으니까 빌려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올라가고 환율 돌면 외국인들 입장에선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청산도 있고요. EM 펀드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텍사스 펀드를 비롯한 일부 연기금 펀드, 미국의 연기금 펀드에서 EM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빼고 한국을 늘리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는 한 연말 랠리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높이를 뭐 너무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 정도의 차이일 뿐 시장은 지금 한 2,500선에서 600선 사이 정도는 한번 트라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트라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외국인 매수, 환율, 금리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원화가 또 얼마나 또 강세를 보여줄 것인가, 그다음에 금리가 또 안정되는 것. 이게 이제 산타렐리의 조건이죠. 네. 근데 산타 할아버지도 조건을 따지네. 울지 않는 애한테만 선물을 줘. 그러네요. 그죠?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부모님뿐이 안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그래, 그 외국인에서 원화 강세 금리 안정, 이 산타 할아버지도 우는 애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산타렐리 시기가 대충 언제죠? 산타렐리 시기에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저는 소비 쪽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다 왜냐면 보니까. 연말 선물도 하고 뭐 소비도 많이 하시니까 소비재와 관련된 거, 아니면 서비스업과 관련된 거, 뭐 여행, 뭐 이런 데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산타 랠리라고 하는 게 폭이 예를 들어서 크고 추세적으로 크게 돌아나가는 그런 상승이라면 뭐 주도하는 업종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이게 밥이라면 그렇죠. 반찬 정도가 네,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한번 쭉 뽑아준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수의 상승폭이 넓어지는 상황이라면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끌고 가는 시장이 되겠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벌써 약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의 속도는 조절하면서 코스닥 시장으로 뭔가 매기가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IT 부품이나 IT 장비 쪽의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연말 소비, 중국의 연말 소비와 맥락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광군제에서도 뭐 알리바바가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소비됐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잡혀 있는 LG생활건강 같은 일부 기업들의 그 광군제 소비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할인을 많이 해서일지 그건 뭐 또 질적인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40%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4%밖에 안 줄었어? 그러면 실제로 그래도 연말 소비 할인해주면 나오긴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11월 말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에 관련돼서도 이번에 이제 엄청난 뭐 할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IT 세트들을 일부 소비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움직였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빠진다는 게 아니고 이들 업종은 그냥 견조하게 버티는 정도 혹은 뭐 지수 수익률 정도의 움직임으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400대 후반인데 2,600까지 간다고 해봐야 뭐 한 4-5%잖아요. 그럼 우리가 4-5% 노리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1순위는 첫 번째는 낙폭과대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단 낙폭과대주가 쇼스키즈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도 나스닥 7% 오를 때 그 여러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주들의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네카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물론 또 내린 걸 고려하면 지금 이게 뭐가 오른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기준으로는 60% 정도 올랐단 말이죠. 저점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쇼스키즈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악재의 끝을 가고 있는 업종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좋아지는 업종 말고 반도체처럼
악재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어서 이제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업종군이 뭐냐를 시장에서 따져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벌써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도 한번 툭 쳐보고 철강. 석유화학 업종도 한번 툭 쳐보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트라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부터의 전략, 즉 산타랠리에 동참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시장을 10월 저점부터 이끌어왔던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더 사거나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종목군들을 더 사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올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것이 저는 더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순환매가 돌아올 것이냐.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툭툭 건드려보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순환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좀 룸이 있어 보이는 것이 종목별로 지금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다르고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종목군들을 좀 세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4분기부터 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전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검정색 선은 12개월 포워딩한 PER 11배 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은 코스피 지수고 점선은 10개월 포워딩한 PBR 1배 정도의 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약간 연한 하늘색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12개월 선행한 PER 10배 정도의 선인데요. 지금 이익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지수가 급등하면서 PER 10배, 11배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지금 장기 평균이 PER은 8배에서 12배 사이거든요. 그러면 11배까지 돌파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PBR 1배와 만나는데 이게 이제 6,600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장기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주 이평을 강하게 뚫어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위에 놓여 있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정체된 상황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 사이드 종목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사이드 종목군들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업황 포인트들을 알아야 그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고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정확한 우리 김종현 전문위원님의 그 평가를 딱 듣고 분석을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속속 들어와. 맞아요. 이제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실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목을 팍 찍어드리진 않습니다. 네.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군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솔직히 여기 대본에 없는 거 잘 여쭤보잖아요. 네. 한 개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알리바바는 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그 지난해부터인가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매년 놀라울 수치로 성장하고 미국의 아마존보다도 높은 그렇죠. 수치를 보이던 그 실적이 아마 그 정도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알리바바에는 더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표를 좀 자제하는 것으로 조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 정보가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펀더멘탈적으로도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실적을 보면 대충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수치를 매년 발표했을 때는 성장률이 너무 좋아서 발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뭔가 드러내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 일단 뭐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빼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를 미국에서 상장 폐지하고 그렇죠. 홍콩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는데 그걸 이제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까지 작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수치들을 발표하는 것을 계속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참 이게 참 기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기업하기 XX 어려워. 정말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요즘 보면 그 실적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마존도 지금 10,000명 정도 뭐 지금 뭐 해고를 한다고 15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해고를 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알리바바가 왜 실적을 발표 안 하는지도 약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여기 또 반등해서 아까 우리 이제 카카오 그 관련된 그 주가도 봤지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그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좀 힘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힘을 좀 낼 수 있을까요? 뭐 누구나 절실히 바라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여전히 뭐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단기 반등은 뭐 더 나타날지 몰라도 단기 반등 이후에 방향성을 찾을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뭐 조건을 딱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을 불문하고 줄여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네이버 PBR 1배 수준에 맞을 때 그게 이제 15만 9천 원, 뭐 16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뭐 그 정도 주가가 가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정도 가격에서 네이버가 성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파시고 그 가격에도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격에 못 사면 도대체 언제 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등락을 매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모든 뭐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타임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타임을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 봤을 때 그 종목이 역사적 저점에 있을 때 비교적 싸 보일 때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최소한 뭐 2개 분기 정도 내 아니면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1년 내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뭐 성장하고 좋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 돈을 벌기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지금 밸류가 역사적 밸류 상단까지 가서 뭔가 이 종목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온 게 아닌데 그 정도 수준에 왔다면 그때부터 뭔가 의심이 더 늘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비중투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네이버 PBR 1배에서 성장이 있는 종목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은 뭐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카오가 또 올라갈 거냐?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 그동안 공매도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수가 레벨이 올라가고 공매도가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면 추가적으로 수급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네이버 기준으로도 한 20만 원 육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 중에 난 이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15만 원대 후반 16만 원대 초반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에게는 아,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할 만한데 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배당 주는 종목도 아니니까 연말까지 보유가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서 뭐 단기적 반등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추세적 반등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이들 종목에서 선택한다면 제가 보기엔 여전히 선택은 네이버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잠겨 있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만 카카오그룹주는 지금 잠겨 있는 그 직원들 물량도 결국은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선택은 각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우리 시장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게 아마 이틀 3일 전 자료니까 조금 더 이제 올랐을 텐데요. 코스피 수익률이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11월까지 15.2%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오른 종목이 56개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 넘게 오른 종목은 34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랐던 16%, 17%의 상승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주도했다? 시가총액 빅세븐이 주도했다. 그러면 그 밑에 종목군들은 올라간 게 없다. 그러면 뭐 네카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코스피 200만 그러냐? 코스닥 150은 더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끝났는데 그럼 이 실적 발표에서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발표했거나 실적은 괜찮았는데 먼저 우려하면서 좀 많이 빠진 이런 종목군들에서 일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와, 그렇다면 지금 지금 어차피 그 네이버 뭐 단기 수급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아까 지금 말씀 표현하신 것 중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이런 표현하시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봐도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가요 말씀에. 이게 정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신 것만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도 좀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낙폭 과대주예요? 아니면 반전 주도주예요? 뭐예요? 일단 철강 화학이
대표적인 시클리컬이고요. 예. 그러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떨어지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리포트도 불과 한 열흘 그 정도 전에 나왔던 리포트들은 대부분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가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철강 업종은 아니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고점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조정받는데도 강하게 버티면서 버티고 있는 종목.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은 저는 지금 잡기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하면 또 3,000% 세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철강 업종 얘기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언급하느냐. 네. 지금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지 않게 봤는데 철강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지금 포스코를 밸류에이션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포스코 케미칼에 가 있다는 거죠. 철강이 더 비중이 많지만 이 철강은 잠깐 악재가 있을 뿐 시간이 가면 회복될 문제고 포스코가 PBR 기준으로 0.4배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가 있으니 그러면 안 좋아지는 철강을 보지 말고 좋아지는 포스코 케미칼과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자.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케미칼과 등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오르는 날 같이 오르고요. 다른 철강주들이 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쪽과 좀 더 민감한 어떤 페어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은 반등은 했죠. 그런데 더 많이 빠지고 반등은 굉장히 느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종목을 몇 개 더 섞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러 섞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포스코 케미칼을 빼고 포스코홀딩스보다도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철강주들 세아제강이나 세아특수강 같은 에너지 강관유 종목군들은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성광밴드, 태광 이런 피팅률을 넣으면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철강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강 업종 내에서 지금 어디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가? 첫 번째 포인트는 에너지 강관. 에너지 강관. 이건 벌써 작년부터 쭉 이어오는 트렌드라는 것이고요. 이 트렌드가 언제쯤 끝날까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피팅이 쓰이는 곳이 에너지 쪽에도 쓰이고요. 조선에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쪽에 다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피팅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무언가 플랜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플랜트는 누가 만들까? 건설기기가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낙폭과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시황과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강 업종 내에서 우리가 항상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을 봤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 쉽지 않다. 내년도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상대적으로 피팅주나 에너지 관관유 종목군들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 팔아서 그 종목으로 올라타는 게 바람직한가? 그건 이제 뭐 선택의 문제지만 저는 지금은 어쨌든 많이 내린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타임 더 기다려서 소위 낙폭과대주들이 좀 더 낙폭을 만회했을 때 그때 정리해서 본류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관광유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철강 업종 내에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어저께인가요? 철강주가 딱 올라오면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3월 되면 중국이 전인대 하면 이제 전인대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그렇죠. 국회잖아요. 네, 국회.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군사주석과 다 했죠. 군사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부 네, 수반까지는 수반까지 차지한 거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전인대에서 입법. 입법부 의장이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싹 풀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관점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포스코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의 열연 가격과 민감하게 움직였던 것은 오히려 포스코였고요. 중국이 조광 생산을 늘려서 중국의 저가 선철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건설업과 철근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때문에 철강주를 산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출이 조금 늘고 있는 선박용,
그다음에 에너지 플랜트용, 등. 그다음에 에너지용으로 건설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피팅주와 에너지 관광류를 여전히 중심축에 놓고 보시는 게 좋다. 다만 타이밍상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좀 더 낙폭을 줄인 이후에 또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철강주라고 해서 그냥 철강주 보면 안 된다. 네. 철강주 안에 또 숨겨진 그 내용들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철강주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또 들으면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기업 리서치를 좀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은 얘기인데 금년 봄인가 철강 회사들이 우리나라 제철 회사들이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그 과징금 받고 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게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인데 조만간 대단히 크게 한번 터뜨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뉴스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드리는 것보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공부도 되거든요. 찾아보시면 이 금년 봄에 그 공정위에서 철강 제철 철강업체 담합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매기고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거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우리 김정희 의원님의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딱 같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셔야 될지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김정희 의원님한테 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방송에서 현대 자동차 엄청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거 뭐죠? IRA? 네. 이거 뭐 관세 유예? 뭐 이거를 좀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대 자동차가 좀 이렇게 효과를 본 건가요? IRA 효과 있을까요? IRA 관련돼서는 결국은 그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어저께가 아니죠. 어제죠.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네. G20회담에서 미국과 그 중국의 그 대통령과 주석이 만난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국에서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텐션을 조금 더 높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나온 이제 레토릭들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은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낮추고 있는 상황이 저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의 조정이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게 그동안 2차 전지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서 중국 다 배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의 텐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배제 강도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둘이 낮추면 그러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규모로 미국이나 여러 군데 투자하겠다고 한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 써서 여기저기 다 투자해놨는데 중국 거 써도 돼 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이건 뭐 제 내피셜이니까 지금 확정된 거 아니고 분명히 좀 지켜보실 네. 필요가 있겠고 네, 네. 자동차 이제 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IRA와 관련돼서 무언가 결정이 됐다?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미국이 IRA 법안에서 결정된 대로 자동차를 팔면 전기차는 아무것도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구체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전구체의 90%를 중국이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그 전구체를 받지 않으면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기저기 투자하지 않냐? 투자하면 공장에서 바로 물건 나오나요? 공장 짓고 생산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미국은 다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도 중국 소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보조금을 다 같이 지급하거나 다 같이 안 주는 방향. 대신 미국에서 만드는 차에 주는 보조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7,500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750달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나머지 3,750달러는 정말 미국에서 만드는 차만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자동차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죠. 또 하나 그때 현대차를 안 좋게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랜저. 신형 그랜저가 지금 대기 물량만 11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사전 주문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역대 최대급의 물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량만 한번 고려해 봐도 지금 현대차가 역량을 집중해서 돈 될 수 있는 이 차를 집중적으로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실적이 그래도 4분기, 뭐 1분기까지는 버티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에게도 일정 부분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이 차를 빠르게 생산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랜저와 맥락이 닿아 있는 뭐 SL이라든지 그쵸.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요 며칠 사이 현대차가 막 핫했던 것 같아요. 역시 김종현 의원님이 딱 현대차 찍어주시니까 좀 핫했던 맞아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핫해 뭐 이런 거 핫해.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자기 미국 IRA 그 유예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뭐 민주당 승리인가요? 그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잡고 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말 기사회생했다는 표현이 좀 제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기사회생이다. 이거 완전 상원까지 뺏겼으면 거의 뭐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 지금 그 뭐 시진핑하고 악수할 때가 지금 아닌 그런 상황까지 그렇죠. 갔는데 네. 그나마 가서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극단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양쪽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 우리 끝까지는 가지 맙시다. 잘못하면 우리 둘이 같이 절벽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지금 뭐 에너지주 그 재생 그린 에너지주죠. 뭐 그러니까 태양광 뭐 이런 관련주 신재생 다시 한번 뭐 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신재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전부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물론 공화당의 그 역사적인 지지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남부 쪽에서 그 불어오는 공화당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재밌게도 이 신재생이 또 많은 쪽은 또 공화당 지역이어서 실제로 뭐 공화당에 뭐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상원까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니 뭔가 조금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는 설레발 치지 말자.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내내 특히 가을 이후에는 이거 계속 반영해 왔습니다. 미리 선반영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반영해서 새로 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건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와 봐야 아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순수 태양광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가 조금 탄력적일 뿐 나머지 종목군들의 탄력은 좋지 않고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솔루션은 지금 석유화학 시황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쪽은 또 약간 상대적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풍력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결국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지겠지만 지금 기대를 선반영한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 입장의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레발. 이 전문 네. 용어야 이거. 근데 맞는 말씀인 게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뭐 어디 지하철을 뭐 GTS를 논다 그러면 이미 그 부동산 가격이 다 반영이 돼버리잖아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맞아요. 발표만 가지고도 바로 반영이 되고 뭐 가격이 반영되는 게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장들도 이미 어떤 뭐 뉴스만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선 반영돼서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 뭐 그 이미 그 올해 그 가을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하게 뭐 좀 달라질 거 없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좀 여쭤볼게요. 저 단도직입적으로 네. 산타렐이 있다 없다? 네, 산타렐리는 있을 확률이 높다. 대신 그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앞전에 지수를 이끌어왔던 종목군들에 베팅하는 것은 뭐 보유자들의 몫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종목군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 사계절 얘기할 때 얘기하는 사람이 무라카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계절이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금융장세, 실적장세로 움직였다가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가는데 지금 여기 어둠에 있다는 거거든요.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 사이 어디에 있다. 사람에 따라서 지금 역금융장세를 지나고 있다. 거의 끝났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미 역실적장세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 그럼 여기서 뭘 사야 돼? 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 그다음에 이제 그 방어주. 예. 그래서 밑에 업종을 보시면
산업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소비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겠죠. 여기 소비재는 예, 유틸리티, 그렇죠. 예. 통신 이런 거 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의견을 얘기한 신한금융투자의 실제로 봐야 되는 종목을 보시면 에너지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뭘 봐야 된다? ESS 뭐 이런 거 봐야 된다. 제조업 첨단 기술 쪽에서 이러이러해서 뭘 봐야 된다? 지금 현재 IRA와 관련돼 있는 일부 기술주들, 그다음에 AI 뭐 이런 것들, 로봇 같은 거 봐야 된다. 그다음에 소비와 서비스 쪽에서 이러이러해서 뭘 봐야 된다? 메타버스, AR, VR 이런 것들 봐야 된다. 뭔가 많이 충돌하지 않나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소비 서비스에서 AR, VR, 메타버스 봐야 된다. 이거 전혀 이해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AR, VR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전시회 같은 거를 저희가 추세를 저도 이제 그 마이스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네. 추세가 AR, VR은 참가하는 업체가 줄어들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과연 맞나? 이런 얘기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통적으로 투자할 때는 정말로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라면 방어주 고르고 그 안에서 종목들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 갖고 있으면 정말 수익이 날까라는 부분.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종목이 있나? 굉장히 애매하다는 애매하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떤 전망치에 맞춰서 억지로 종목을 꿰어 맞추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시사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그냥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높아심에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다우데이터예요. 다우데이터. 근데 다우데이터의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고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우 그룹의 3대장이라고 하면 다우데이터가 정점에 있고 그 밑에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이 있죠.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키움증권에 대해서 모두 외국인 수급이 거의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키움은 증권시장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가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다우기술은 지금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다우데이터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빅데이터 시장이나 소위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강화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서 가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다우데이터와 다우기술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구간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 기업이 지금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공시가 뭐냐면 계속 자회사들을 합병하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터도 그렇고요. 다우기술도 최근에 회사 하나를 100%를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조금 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해서 회계하던 걸 하나로 합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업이익으로 잡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이 기업이 지금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는 둘 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주회사의 어떤 영역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지금 김익래 회장에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뭔가 계속 지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면서 3대장 중에서 하나는 신고가 갔는데 하나는 여전히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저도 모르지만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계속 종목군들 한번 서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군들은 건설기계 종목들입니다. 건설기계.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만 신고가가 아니고 일본에서도 신고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신고가입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면 미국 캐터필라, 일본은 코마츠, 우리나라에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세 개 종목군들은 페어링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든 미국의 캐터필라에 투자하든 국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투자하든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쪽에 닿아 있는 기업이어서 이런 역실적 장세에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종목군들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든 어떤 전문가의 전망이든 이런 것들에서 무언가를 찾아보시려고 하지 말고 큰 바탕의 그림만 두고 그 안에서 그에 맞는 종목군들을 내가 계속 찾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예를 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주옥 같은 말씀 들으셨죠? 네. 잘 하시고 중요한 거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치호의 이슈픽, 오늘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주제로 도움 말씀해 주신 인포스탁 델리 김종효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